44살 정도 되신 분이 총점이 이제 5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당첨권 평균 가점이 61점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당첨은 안 된다. 당첨 안 됩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좀 무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5년간 모아온 청약 통장을 포기한 사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약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겁죠. 뭐 우리나라 국민 거의 4천만 명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청약을 15년 동안 그것도 모아온 청약을 포기한 사연은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려면 결혼도 빨리 해야지 되고 빠른 시간에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서울 같은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은 이제 문제가 100% 가점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대형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평형으로 따지면 24, 5평 정도와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100% 이제 가점제로 이제 바뀐 거죠.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점제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수제잖아요. 그죠?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그리고 이제 방법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점수를 많이 높이려면 이 100% 가점제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인 24평과 34평이 가점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결혼도 빨리 해야지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점제의 산정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관과 부양가족 수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내가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의 가족을 내가 거느리고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무주택 기간이 돼야지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몇 명 정도가 돼야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부양가족 수입니다. 첫 번째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 수는요, 이제 35점이 이제 만점입니다. 35점이 만점이고요. 배정이 이제 이 가점 전체에서 배정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동고 1인당 5점이고요. 7명이면 만점입니다. 7명이면. 7명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보통 3, 4인 가족 정도 되니까, 뭐 15점에서 가점은 한 20점 정도가 되겠네요. 15점에서 20점 정도. 그죠? 부모를 물론 모시는 분들은 그만큼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또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주택인 부모들을 모신다라는 것은 자녀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뭐 이게 부의 이제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무주택인 부모를 모시는 거는 무주택인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생활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모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은 뭐 3, 4인 가구 이상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은 17점이 만점입니다. 17점이 만점. 네, 가입 기간은 만 20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 10점부터 산정이 되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미성년자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은 둘 다 상당히 어립니다. 아직 초등학교가 또 안 들어가 있는 자녀들인데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미리 청약 통장을 납입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 이 미성년자 이전에 만 20세 이전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은 플러스 가산점 2점 정도를 받습니다. 자, 가입 점수는 가입 1년부터 가입 1년 이후부터 1점씩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세에 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17점 만점이니까 37세가 되면 17점 만점을 다 받는 거고요. 30세에 가입을 해서 17점 만점을 받으려면 47살이 돼야지 17점 만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자, 세 번째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기간. 무주택 기간 역시 32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갖고 있고요. 만 30세부터 산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자녀가 32살인데요. 무주택이에요. 당연히 32살인데 무주택이겠죠. 그죠? 그런데 부모와 같이 있는 거는 무주택 기간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30세부터 이 산정이라는 건 역시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을 때 1년에 2점씩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걸 좀 가만히 뜯어보면 좀 비현실적인 점수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첫 번째는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가장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신혼부부라든가 가족을 구성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3, 4인 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3인 가구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3인 가구가 자녀를 사실상 많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여러 고충에 의해서 사실상 자녀를 2명, 3명 낳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한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합가해서 계속 살다가 결혼하는 시점에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분리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살에 내가 결혼을 했다. 혹은 4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 되겠죠. 빵점이. 그죠? 그러면 30살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하니까 30살 딱 됐을 때 바로 세대 분리를 해야지 되는데, 자, 세대 분리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뒷받침되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부모랑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를 하면 일단 생활비도 많이 들 거고요. 주거 비용도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지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요즘 뭐 캥거루족이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사실상 혼자서 독립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30세부터 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렇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역차별 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이 거점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역차별이라는 얘기잖아요. 역차별.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또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라든가 정부가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좀 더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 좀 이렇게 청약 점수를 높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당첨되는 게 30대보다는 40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30대 패닉 바잉이라든가 연끌해서 30대들이 주택을 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저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뭐 30대들이 이제 영흥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쓴소리로 끝날 게 아니라 왜 30대들이 어쩔 수 없이 영흥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지 되는지도 한번 다 함께 고민을 해야지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세 어느 가장의 청약 점수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결혼 10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34살에 결혼을 했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34살에 결혼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살 된 자녀를 뒀습니다. 부모 봉양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20세 때 청약 통장을 가입했다고 치면 17점 만점을 받겠죠. 20대니까. 그죠? 벌써 44세면 22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1년에 1점씩이니까 점수 17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20점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2점씩 점수를 주다 보니까 이제 결혼과 함께 세대 구성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분리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4세부터 44세까지 10년 동안 이제 무주택 기간을 했으니까 10년 곱하기 2 하면 이제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이제 3인이니까 1인당 5점씩이니까 15점입니다. 그러면 총 52점입니다. 44살 정도 되신 분이 어느 가장의 청약 점수는 지금 총점이 이제 52점이 나왔습니다. 52점. 자, 그러면 52점 정도가 되면 어떤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당첨권의 평균 가점이 61점입니다. 서울 지역 당첨권의 평균 가점이 61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당첨은 안 된다. 당첨 안 됩니다. 그죠?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좀 무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84제곱미터 이상을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상.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또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가는 건데 서울 당첨권 평균 가점이 61점이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어떤 일을 했어야지 되냐면 결혼을 상당히 빨리 했으면 되죠. 그죠? 무주택 기간을 좀 그러니까 부양 가족을 늘리고 그죠? 무주택 기간을 늘리고 결혼도 빨리 하고 이랬으면 사실상 가점이 60점대가 이제 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양가 그러니까 그 무주택 기간이 20점인데 만약에 30살 때 세대 분리를 이분이 하셨다면 지금 가점은 28점이니까 정확하게 딱 60점 떨어지겠네요. 60점. 그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살 때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세의 어느 가장의 청약 점수는 지금 총점이 52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우리가 지금 청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열광의 도가니잖아요. 그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첨이 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 후입니다. 최소 10년. 그것도 30대 후반이나 아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1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지 당첨이 되는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디에 청약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죠? 당첨될 확률이 빠르면 10년에서 15년 후인데 만약 이때 과연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알토란 같은 정말 괜찮은 입지에 청약 물건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무 청약만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아직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22살 먹은 친구, 아니면 대학생인 친구, 30살 이제 사회 막 초년생들이 걱정은 되세요. 걱정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은 되시는데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 뭐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으신 분들이 막연하게 청약만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청약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혹은 10년, 15년, 20년 후에 청약 시장도 우리가 한번 봐야지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10년 이후에 일어날 청약 시장은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반영해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는 많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10년, 15년 후에 불확실한 청약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10년, 15년을 계속 무주택으로 사는 것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청약 통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녀 3명 이상 있어야지 되고요. 그죠? 부모님 봉양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지 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지 되고, 세 번째는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그죠?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자녀 3명은 어떻게 해서 좀 나을 수 있다고 쳐요. 부모님 봉양도 사실상 본인들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 집이 있거나 다주택자이거나 뭐 이러면 뭐 부모님 봉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이고 26세 이전에 결혼을 하면 당첨 확률을 정말 많이 높일 수 있는데 이 결혼을 해서 빨리 뭐 해요?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자녀를. 근데 이런 게 역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지금 한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서울 30대 중에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가구 원수가 전체 102,849명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중에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가구 건수가 10만 2,849가구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청약 경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내 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30대라면 한 30% 정도가 내 집이 있을까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절반이라고 해도 5만 명이고요. 30% 정도가 내 집 마련이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한 7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30대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30대. 그러니까 청약 시장이 아주 뜨거울 수밖에 없고 과열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고 2019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냥 누구나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요, 전체 가구 수의 30.2%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0.2%.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 중 30%가 차지하는 비율은 누구다? 1인 가구다. 그러니까 결코 무시 못하는 뭐예요? 프로테이지죠.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장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물론 이 중에서는 2인 가구로 발돋움하는 가구도 있겠을 겁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보시는 그래프처럼 2016년, 17년, 18년, 19년 최근 4년 동안 1인 가구의 비율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그죠? 4년 동안 무려 3만 가구 이상이 1인 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론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체 인구는 줄는다. 근데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주택시장에서 1인 가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짐이고, 이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시장 역시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매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시장에서도 역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죠. 왜? 전체 가구 수의 30%대 지금 이게 19년이잖아요. 2019년 현재 30%입니다. 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네요. 30%에서 40%, 45%, 50%로 점점 가구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가.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왜 하냐면, 자, 아까 청약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돌아가면, 지금 이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나게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이 가점제로 인해서.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에 상당히 크게 이바지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 소비 활동도 역시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주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생산을 더 촉진을 하거나 이런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영끌이라든가 패닉바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보통 보편적인 시각에서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외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 1인 가구들도 사실상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특히 1인 가구들 중에서 고소득자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지어주는 자그마한 임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청년주택 7평, 8평, 10평도 안 되는 이런 공간에서 살려고 할까요? 전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역시 뭐예요? 주택시장에 상당히 많이, 특히 매매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TV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라든가 불타는 청춘이라든가 미운오리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다 각 방송사들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1인 가구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제작한다라는 거죠. 이 1인 가구, 나 혼자 살다든가 미운오리 새끼 같은 경우는, 자, 나 혼자 산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층 1인 가구, 그죠? 젊은 층, 뭐 20대 후반,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미운오리 새끼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많게는 50대까지 싱글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오는 1인 가구들이 다 뭐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또 1인 가구들 역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자랑하거나 고소득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택시장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타는 청춘들은 50대 이상의 1인 가구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혼을 하셨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령자들의 1인 가구들도 역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1인 가구는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좀 폄훼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임대 아파트만 지어주면 된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의 30%를 30% 정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고, 이런 분들이 주택시장에 임대라든가 매매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죠. 임대도 여러 가지로 나누겠죠. 저가 임대주택이 있고 중가 임대주택이 있고 뭐 강남이라든가 뭐 성수동이라든가 용산처럼 고가의 임대 시장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 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런 1인 가구들도 한번 눈여겨봐야지 된다. 근데 이 1인 가구는 이미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 1인 가구에 대한 타겟층을 확실하게 잡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즐거운 건 아니지만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 같은 데 가면 1인 가구들을 위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를 컨셉으로 한 제품군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죠. 특히 대기업 위주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 백화점은 안 되죠. 할인마트도 지금 망하고 있는데 편의점만 계속해서 이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편의점의 가맹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다 1인 가구 때문이죠. 편의점에 가면 다 뭐예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식 뭐 도시락이라든가 바나나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과일을 언제부터 한 개, 두 개씩 사 먹기 시작했습니까? 물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편의점 가면 바나나가 낱개로 한 개, 두 개씩 포장되어 있죠. 사과도 하나만 포장되어 있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매출량을 올리고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1인 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상당히 무시 못할 타겟층이고 수요자들이고, 주택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함께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요,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죠. 첫 번째,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를 해라. 단 통장을 버리지는 마라. 통장을.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없애라는 뜻도 아니고, 지금 뭐 저희 자녀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청약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줬는데, 저희 자녀들이 제가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은 아파트에 꼭 당첨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진 않았겠죠. 그죠? 그냥 여러 가지 비과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과세가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세금 혜택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나마 조금 다른 통장보다는 조금 더 이율이 높고, 그리고 혹시 모를 청약제도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뭐 저희 자녀는 사실상 청약통장 거리가 멉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청약통장은 청약제도 개선이라든가 청약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향후에라도 다르게도 쓰일 수 있거든요. 뭐 가점제 비율을 좀 줄이고 추천자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향후에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라는 게 청약통장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청약통장은 청약통장대로 갖고 있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무리 봐도 특히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건 당첨될 확률이 적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길을 써도 60점이 안 넘을 것 같아. 이러면 50대에 60점이 넘을 수도 있겠죠. 50대가 되면. 그죠? 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만약에 이 신혼부부라 치면,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뭐 1억이고 5천이고 6천이고 7천이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돈을 그냥 막연하게 통장에, 은행에 넣어놓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답답한 게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이 하기 싫으면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뭐 동학개미용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주식을 하시던가. 제 주변에 주식으로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주식을 하시던 펀드를 하시던 금을 사놓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금이라도 사놔라.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지 됩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차피 청약통장 당첨되려면 최소 15년 걸립니다. 15년. 그죠? 15년 걸려요. 그런데 내가 뭐 특정한 지역에, 서울의 중심부 쪽에 자그마한 소형주택을 하나 사놨어요. 소형주택. 15년 보고 사놓으세요. 청약통장 갖고 있으면서. 물론 결혼이 돼서 내 결혼을 하게 돼서 내가 그거를 뭐 포기하고 싶으면 그때 뭐 어느 정도 시세 차이 보고 포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 어차피 어쨌거나 결혼을 해야지 청약 카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형주택이 15년 있다가 재개발이 돼갖고 아파트로 바뀐다면 어떻게 보면 청약통장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꾸준히 정말 열심히 도전을 해야죠. 그죠? SHLH공사의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가능한 가점으로 어느 지역에 당첨이 될 수 있는지, 민영 아파트는 어느 쪽에 분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해서 줄줄이 찾아봐야죠. 미분양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청약통장이 있던 없던 간에 무미분양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새로운 청약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력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해라. 포기한다는 건 모든 걸 버리고 다 내려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빨리 찾아야지 된다. 다만 청약통장을 없애지는 마라.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요즘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의 왕래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인사드릴 분 있으면 좀 찾아가셔서 인사드리셨으면 좋겠고, 부모님 얼굴은 그래도 한 번은 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